안녕하세요. 네. 다원교육의 문희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다원교육에서 영어 수업하고 있고요. 시대인재에서 3학년 내신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미래탐구에서 오랜 시간 동안 했었고요. 제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짧은데 어제 수능을 봤기 때문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수업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슬로건은 바로 이겁니다. 직역을 넘어 핵심을 간파하다. 이거를 제가 오늘 끝까지 설명 마지막 부분까지 계속해서 강조 드릴 건데요. 먼저 지금 잠시 한 3-40초 정도 지금 수강생 피드백이 제가 나눠드린 자료 제일 뒷부분에 있거든요. 이게 앞뒤로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충 한번 훑어보시겠어요? 어떤 피드백 내용들이 있는지. 이거를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일단 이 피드백에 전체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뉘앙스, 핵심, 주제, 그 다음에 직역이 아닌 본질, 뭐 핵심적인 의미 파악 이런 것들이 좀 다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써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근거, 해석보다는 분석을 한다. 이게 지금 자주 반복되는 용어거든요. 제가 이것이 바로 수업에서 지향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강조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그동안 이제 이렇게 됐었습니다. 어제 수능 시험은 영어는 뭐 다른 과목도 지금 어렵다라고 하죠. 영어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예상 조심스럽지만 이제 어제 전문가들의 평이나 여러 가지 소스를 찾아봤을 때 지금 예상 등급 컷은 최대로 한 5%, 안 되면 4%도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답률 30% 이내의 문제가 작년 1.4%짜리 엄청 역대 최고 난이도였을 때 30% 이내가 6지문이었는데요. 이번에 수능에서 5지문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웠던 시험이고요. 이건 사실은 예견된 일이에요. 올해 6평이 말도 안 되게 쉬웠죠. 그리고 이때 실제로 평가원에서 공식 사과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열외로 치겠다. 그래서 자기들은 9평을 베이스로 수능을 출제하겠다라고 했고요. 실제로 9평이 4.5로 이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고, 그리고 또 이제 대체적인 예상은 수능이 더 어려울 거다라고 했어요. 9평도 어려운데 수능은 더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올해 누적 그 수험생이 55만 명으로 역대 최고 중에 하나로 찍었죠. 그래서 이제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변별력 확보 때문에 더 어렵게 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 난이도가 그렇게 나왔고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9평의 문제 스타일과 매우 흡사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28학년도를 이제 염두하고 오셨을 거라 생각하긴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내신도 중요하고 수능도 중요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대 입시 전형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입시의 양대 두 축이 서울대와 연세대죠. 근데 지금 서울대에서 발표한 그 입시 전형 축이 내용이 이제 수시가 확대는 되긴 했지만 지금 내신 5등급제가 변별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정시 최저를 상당히 까다롭게 하거나 그리고 실제로 기존에는 등급별로 이제 점수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2등급으로 떨어지면 0.5점밖에 감점이 안 되고 그랬지만 이제 2028부터는 100분위로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랬을 때 100분위로 갔으면 최대 10점 차이가 그러니까 원점수 10점 차이가 서울대에서 환산한 점수는 6.7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점수폭이 커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 정시를 감안했을 때 정시에서 원외 모집단의 이제 3배수를 1차에서 선발을 하죠. 근데 그때 수능 과목 5과목의 평균이 1.6이 나와야 등급이 1.6이 나와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밖에 넘어가면 쉽지 않습니다. 1차를 통과하기조차도.
그래서 여전히 이제 수능도 여전히 계속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7학년도 연세대 전형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내신이 이제 수능 그 정시에 반영이 된다고 하지만 그건 실질 반영 비율은 되게 미비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점수를 환산했을 때 수학 3점짜리 하나 더 맞는 게 훨씬 유리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당연히 챙겨야 되지만 1등급 이제 1.0, 맥스가 1.23 안에 들어가야 이제 내신으로도 수시로도 승부가 있지만 역시 정시도 계속 같이 챙겨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영어는 사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막 선택 과목도 많고 막 되게 세분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되게 심플하죠. 결국 독해와 어휘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내신 기출 문제를 대충 이미지만 보시면 문제가 현재 이렇게 독해가 엄청 길게 나오죠, 지문이. 그래서 사실은 내신은 이제는 단순 암기, 이거는 이제 선을 넘었고요. 그거는 선을 떠난 문제고, 기본적으로 어휘나 이해력이 빠르게 잘 되어야 할 수 있는 문제죠. 네. 이렇게 다 보시면 다 독해 지문이 길게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고2 모의고사 지문에 비해서 고3 모의고사 지문도 상당히 길이가 길고요. 실제로 고3은 이렇게 지금 8줄 정도가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긴 문장도 잘 해석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독해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하다, 독해를 잘 못해요, 독해를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면 많이 틀리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글을 읽어내려가는 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사실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직독직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핵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독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독해는 자, 이게 교육학 용어 서전에 나온 표현인데요. 정의인데요. 글을 읽어서 뜻을 이해하는 거고 독해는 연계된 생각 속에 숨겨져 있는 구상적 활동이고 그 구상적 활동이라는 건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그 정보를 토대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아주 충실히 반영된 내용이 어제 수능이었습니다. 절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수능이었죠. 제가 뒤에서 샘플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독해를 할 때 학원에 가서 선생님이 한 줄 한 줄 다 해석해줘. 본인이 앉아서 듣고 있어. 그거는 절대로 독해가 아니죠. 본인이 글을 읽어서 어디가 핵심인지 어디가 포인트인지 이 글의 소재가 뭔지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받거나 그걸 가지고 해결해야지 그냥 단순히 해석지를 읽거나 해석을 하는 거는 절대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건 영어 공부할 때 지금 혹시라도 초등이나 중등의 과정의 아이들이 있으신다면 한 번쯤 꼭 좀 점검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건 한국어 해석을 다 쓰는 겁니다. 직독직해 한국어 해석 써오라는 경우들 있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습관 고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해석지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저희가 수능 영어가 해석지 주지 않죠. 물론 이제 시험 후에 나오지만 그리고 외국에 유학을 간다. 한국어 해석지 주나요? 안 주죠. 하지만 충분히 글을 읽어서 따라갈 수 있죠. 우리는 그 훈련을 해야 되고요. 영어가 주는 어감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와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통번역을 전공했는데요. 한국어는 에이펙 정상회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신문기사가 인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에이펙 정상회담이라고 같은 용어를 쓰죠. 근데 영어는 그걸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를 절대 지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포럼, 그 다음 서밋, 미팅, 톡스 이런 식으로 이벤트 계속 단어를 바꿔가면서 그거를 지칭하죠. 우리는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을 읽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앞으로 향후 학습 로드맵이 크게 3가지 맥락인데 첫 번째, 실질적이고 분석적인 독해력. 제가 5가지를 항상 강조하는데요. 이번 수능에 정말 선지속어 정말 절대적입니다. 요즘에 트렌드가 수능에서 고난도 출제를 안 한다고 하니까 어디에서 이제 변별력을 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도 출제 지향의 기준이 뭐냐면요. 지문의 내용이 매우 전문적인 것, 그거를 출제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문은 조금 플로우가 평이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변별력을 선지해서 냅니다.
선지가 정말 까다롭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재, 주제, 답근거, 선지, 속어, 연결어 이런 포인트를 잘 짚어가면서 글을 읽어가는 훈련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다다다 읽어서 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무턱대고 여러 번 읽죠. 그거는 의미가 없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단어 직역이 아니라 의미를 이해하는 그 행간의 뉘앙스를 파악하는 훈련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휘력을 강화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세 가지 맥락에서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해. 실질적인 분석 훈련으로 글의 핵심을 파악한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내신과 수능 모든 영역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요즘 내신도 선생님들이 그냥 중요하지 않은 막 이상한 곳에 빈칸을 뚫거나 이상한 문장을 가지고 영작을 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중요한 포인트를 응용해서 시험에 출제하시지 뭐 중요하지 않은 맥락을 가지고 시험에 내지 않죠. 자, 그래서 독해 거의 대부분의 지문의 답의 근거는 주제문과 직결돼 있고 결국 우리의 훈련은 모든 지문의 핵심이 무엇이냐에 포커스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거를 계속 맞춰서 그걸 염두하면서 글을 읽어야지 그냥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5가지 근거들을 잘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글의 핵심 파악으로 정답의 확신을 얻어가는 훈련을 하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유형별로 이제 풀이 전략을 더 강화시켜야겠죠. 아까 앞에 수강생들 피드백에 아이들이 이제 올해 다 받은 피드백인데요. 이제 그 유형별 집중 연습이 되게 상당히 도움이 됐다라고 멘트를 줬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부터 이제 제가 출제 지문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어머님들 자료에 넣어드린 지문은 이겁니다. 이게 이제 올해 9평 31번 오답률 1위였던 빈칸 지문인데요. 원래 이제 이걸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잠시 이거는 이제 스킵하고 뒤에 자, 이게 이제 9월 평가원 시험에 나왔던 24번 제목 문제 3점짜리고 요즘에 주제 제목도 상당히 어렵게 나오거든요. 이게 제목 3점짜리. 자, 그다음 이거는 자료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수능 보고 나서 네, 추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좀 불편하시겠지만 네,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문을 하나에 다 넣어야 돼가지고 자, 이거는 이제 9평의 24번 제목 3점짜리 지문이었고요. 이거는 어제 수능에 나왔던 24번 제목 3점짜리 지문입니다. 이 두 지문의 유사점을 지금부터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지문이 현재 예상으로 오답률 3위를 기억하고 있고요. 30%가 안 돼요. 정답률이 지금 22%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청 낮죠? 자, 그러면 이제 9평에 나왔던 지문을 살짝 보시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이 라인입니다. 글을 읽을 때 아이들이 자, 풀어! 그러면 이제 막 읽죠. 끝까지 다 읽고 다시 또 막 읽고 무턱대고 한 3-4번을 막 읽어요. 그리고 이제 대충 감으로 찍죠. 본인이 자주 등장한 단어로 유추해가지고 이럴 거야 이렇게 되죠. 절대 그런 게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을 처음부터 뭐를 염두하고 있냐면 글의 초반에 무조건 핵심 소재 화두를 던지죠. 그 소재를 잡고 끝까지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답이 해결이 되거든요. 이번에 34번 지문은 예상 정답률이 20%도 안 돼요. 근데 그 지문도 글의 초반에 답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글은 처음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처음은 빨리 달려버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을 보시면 이제 내용은 그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onastries가 어디 engine rooms다. 그래서 수도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에 가다 보면 수도원이 이 앞부분의 초반에 사회에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고 they did all this 이걸 다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동시에 얘네들이 이제 self-imposed isolation from the wider community 그리고 수도원은 공동체 사회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네들을 수련하기도 한다. 2가지 역할을 얘기하죠. 사회 이바지도 하고 수련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 얘기를 후반에 다시 또 both 둘 다 그러면서 이 2가지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회 이바지도 하고 수련의 공간이기도 하고 그걸 이제 선지에서 골라내는 건데요. 답이 뭐였냐면 The grace of solitude 고독의 은총 직역의 해석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solitude는 수련이겠죠. 수도원의 특징. 근데 그게 detached from but attached to society. detached 하기도 하고 attached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지문에 detach, attach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하지만 사회에 이바지 한다는 걸 attach라고 표현했고, 또 수도원, 어떤 고유의 어떤 고립된 수도 그 수련의 장소로도 한다면 detached라고도 표현이 됐죠. 그래서 이 지문을 가장 함축적이고 약간의 추상적 이미지로 선지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을 이렇게 두 단어로 설명이 되었죠. 자, 그러면 어제 수능에 나왔던 24번 문제입니다. 오답률 3위. 자, 이 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문장에 economic benefit of cultural attainment. 컬처와 엔터테인먼트의 결합 단어예요. 근데 주석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추해야 되죠. 요즘에 이제 K-컬처 해가지고 이제 외국인도 많이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수익성을 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핵심 소재는 economic benefit of culture attainment. culture attainment로부터 돈을 버는 얘기를 앞부분에서 막 장황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글을 읽다가 연결어 너무 중요하죠. 글은 강약을 주면서 읽는 겁니다. 모든 문장을 똑같이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중요해. 그 중요한 패턴이 있죠. however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버는 것, 그러한 상업적 위기 이렇게 직역하면 안 되고요. 앞에서 이렇게 돈을 버는 행위를 commercialization을 했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수익을 창출하는 게 culture attainment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너무 동질화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원래의 메시지를 잃을 수도 있어. 자, 여기까지 하고 답을 가보겠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 그래서 컬처 테인먼트는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오리지널 메시지를 잃을 수도 있어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cash or soul. 영혼이란 단어는 이 질문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soul의 의미는 오리지널 메시지죠. 어렵죠. 이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냐 아니면 오리지널 메시지냐. 그랬을 때 when culture couples with entertainment, 컬처가 엔터테인먼트와 결합했을 때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긴다. 이런 뉘앙스로 선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아까 앞에 나왔던 문제도 두 가지 속성을 추상적 단어로 attached와 detached로 배치를 해놨죠. 이 지문도 마찬가지로 양면적인 지금 문제의 상황을 casual soul로 설명을 해놨죠. 근데 다른 선지도 전부 다 commercialization, culture, entertainment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소거하지 않으면 다 그럴싸해 보이는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지문이죠.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또 강조하고 싶은 건 글의 초반에 소재를 잡고 주제를 어떻게 재진술해 가느냐 그거를 계속 염두하면서 글을 읽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연결어가 중요하고 선지도 소거해서 풀어야 되고 강약을 조절해 가면서 읽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절대 직역보다는 이게 이 말이구나. 여기서 economic benefits commercialization을 했구나.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32번 어제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 지문은 처음에 소재가 The basic guidelines for good style. good style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지침이 있는데 그게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not A but B 이걸 항상 강조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평가원에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애들이 이제 이걸 놓치죠. 강약을 줘야 되는데 A 아니고 B야. 또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그래가 아니고요. 이 수거의 뉘앙스는 A도 그렇긴 한데 그거보다는 B야.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패턴이 나오면 반드시 거기가 답의 근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래서 not mysterious가 아니라 in fact 그거 우리 항상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we all rely heavily on 제가 그 수능 종강 시간에 이 얘기 했었거든요. depend on heavily on 이거 나오면 무조건 답 근거라고. 이거에 따라 크게 좌우돼. 그럼 당연히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거기를 완전 집중해서 읽어야겠죠. heavily on cooper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할 때 cooperation이 중요하다고 협력. 이 글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드디어 나왔죠. cooperation. 그래서 뒤에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라이터들도 스타일을 만드는데 그 스타일이 자기 맘대로가 아니라 리더들이 똑같은 걸 예상하는.
라이터가 의도한 거를 리더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게 여기서 말하는 cooperation이죠. 그래서 cooperation이 the same thing으로 paraphrase가 된 거죠. 그리고 빈칸을 가보겠습니다. 자, 빈칸 주변에 부정어가 없죠. 일단은 그걸 이제 애들한테 항상 염두를 하거든요. 부정어가 있으면 주제가 반대되는 게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as writers we have to something. 빈칸은 이제 주제와 같은 맥락이고 문제는 이겁니다. 빈칸 뒤에 세미콜론이나 in effect 이런 연결어, 이런 문장부 보충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빈칸 뒤에 이게 나오면 무조건 답 근거는 여기죠. 이게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살짝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제가 답을 잘 찾는 스킬을 가르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스킬이 아니라 글을 읽어가는, 글이 어디가 강이고 어디가 약인지 그 글의 뉘앙스를 캐치해가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빈칸 다음에 여기가 절대적 답 근거였어요. 아까 코퍼레이션 잡고 여기를 보자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사실 imagine 뭘 상상해야 되냐면 자 여기 정답지 어젯밤 자정에 올라온 평가원 정답지 해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재한 독자의 반응을 예상해야 하는데 사실상 우리는 가상 대화의 양쪽 절반을 상상해야 한다. 답답하죠? 그래서 이렇게 직역하면 안 된다고요. 자, 뒤에 보면 지금 계속 무슨 얘기죠? 라이터와 리더. 바로 코퍼레이션. 상상의 그 가상의 대화, 즉 리더의 측면. 여기서 helps는 라이터 반절, 리더 반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리더의 입장을 생각해 이거죠. 이걸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하는 겁니다. 그럼 빈칸 뭐가 들어갈까요? 리더의 반응이 들어가겠죠. 그게 답이 5번이 되겠죠. Anticipate the absent reader's response. 근데 이제 아이들은 여기서 absent에서 이제 좀 망설였을 거예요. 부재하는? 부재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 같은데. 사실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 독자가. 다만 내가 글을 써서 독자들이 읽어주길 바라는 거.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한다는 거. 이거를 계속 캐치해 나가는 게 리딩의 힘입니다. 그래서 계속 직역을 해서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선제 답이야.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네, 절대로 그렇게 풀면 답을 다 비껴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계속 행간의 의미, 뉘앙스를 캐치하는 이걸 꼭 좀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게 이제 34번이 어제 오답률 1위였던 지문이고요. 이거는 정말 역대급, 제가 봐도 아이들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34번 한번 훑어보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소재, 주제, 그다음에 연결어, 선지를 소거하고 글을 강약을 읽어가는 것, 그런 훈련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아이들 숙제를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눈으로만 읽어오는 게 아니라 근거나 선지 소거 이런 것들을 다 해와야 이제 숙제를 했다라고 카운트하고 그걸 가지고 또 수업 때 시켜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 숙제해온 흔적을 제가 이제 넣어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같은 맥락인데요. 뉘앙스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제 수능에 기출됐던 문장들인데 이 정답지 해석이 전부 다 너무 직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납득이 사실 잘 안 되는. 그렇지만 우리는 행간을 읽어내는 훈련이 더 중요하죠. 하나만 읽어드리면 Generalization promotes cognitive economy 하면 정답지 해석은 일반화는 인지 경제성을 촉진한다.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죠? 여기서 인지 경제성은 생각의 효율성이거든요. 그래서 일반화는 디테일을 다 따지는 게 아니라 생각을 효율적으로 하는 거야 라는 이미지가 딱 떠올라야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뉘앙스를 설명하는 시험을 이렇게 매 시간 봅니다. 제가 과제 중에서 아이들이 이 문장의 뉘앙스를 캐치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럼 그런 거를 선별해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험도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휘입니다. 마지막. 어휘 너무 중요하죠. 이것도 전부 다 수능에 기출됐던 문장들인데요. 어카운트 하면 이제 저희가 뭐 은행 계좌 정도 알고 있죠. 근데 이게 답이었습니다. 중요성이란 뜻으로. 그래서 다이어, 어펙트도 영향을 주다가 아니고요. 감정이란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템포럴 레졸루션 하면 애들이 일시적 해결책 뭐 이렇게 써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해상도란 뜻이고요. 되게 전부 다 빈칸의 단어들로 나왔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자, 그래 단어책 이렇게 외울 때 단순히 그냥 너무 깨끗하게 보거나 단어책을 모시고 따로 프린트하고 막 노트에다 다 쓸데없는 짓이죠. 공부는 효율성이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뭐 짧은 시간에 많은 결과를 내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좀 불필요하게 나가는 시간은 절약해야죠. 그래서 타이핑으로 정리하고 정리 다 해놓고 외우진 않고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공부답게 카리스마 있게 뭔가 모든 걸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는 일념으로 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단어 시험도 이렇게 수업 시간에 보고 있고요. 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수업의 특징은 이제 요렇게 이건 다 지금 자료에 넣어드렸고요. 네, 뒤에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제가 좀 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풀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아이들이 분석해 오면 계속 이제 질문도 하고 제가 또 설명도 해주죠. 단 여기서 제가 다 직역으로 해석하는 수업 절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재를 잡고 주제를 찾아가는, 그래서 답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 패러프레이즈를 찾아가는 훈련을 하는 게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학 때 집중적으로 이제 유형별 그 컨텐츠로 이제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 구성을 보시면 이제 매주 단어 각자 아이들마다 다르겠지만 데이 3개에서 데이 5개 정도를 계속 외워오고, 아까 문장 핵심 파악, 뉘앙스 파악 테스트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매 수업 고난도 유형 모의고사도 보고요. 그다음에 독해 과제 내용 분석도 해와야 하고 그걸 가지고 수업 때 같이 분석을 할 거고요. 뭐 질의응답 당연히 하겠죠. 과제는 제일 포인트는 이제 주간지, 유형별로 묶어가지고 주간지가 계속 매주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오는 거죠. 네, 마무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하면서 가장 핵심 맥락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독해를 분석적으로 읽어야 된다. 막무가내로 읽으면 안 되고. 두 번째, 단어 직역이 아니라 뉘앙스, 의미를 이해하는 글을 읽어야 된다. 마지막, 단어를 매우 많이 외우고 강화시켜야 된다. 이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